수식을 가보자고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뭐로 나온 겁니까? 부채 서비스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아까 세 가지 이제 세 가지로 영어 정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이거 영어 정의할 때 이거 했잖아요. 세 가지로. 제가 순영업소득 승수. 순영업소득 승수 가지고 세 가지 영어 정의했잖아요. 똑같아. 이것도 아까 순영업소득 승수처럼 세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이 수식이니까 이제 첫 번째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이다. 맞잖아요. 자, 두 번째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다. 세 번째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모든 분수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대부비율도 있고 부채비율도 있고 다 분수식이거든. 그 모든 분수식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채 감당률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부채 감당률 수식이죠. 이 수식을 알면 이거 표현할 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이다. 나눈 값이다.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는 몇 배인가? 배수이다. 배수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억이고 부채 서비스가 1억이라면 그럼 부채 감당률은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2라는 소리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이다? 2배다. 배수이다. 이렇게 모든 분수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나눈 거고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영업소득 비율,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배수. 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게 충분, 불충분? 충분. 그럼 반대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충분, 불충분? 불충분. 불충분. 부채 감당 1이면 세전현금수가 0이다. 이건 아직 출제하지 않았죠. 그 부채 감당 1입니다. 부채 감당이 1이면 세전현금수가 0 된다. 왜 그런 거 볼까요? 순영업소득 나오고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야 돼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그럼 뭐가 나옵니까?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는 거야. 수지가. 그럼 순영업소득이 1억 나왔습니다. 부채 서비스도 1억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채 감당률은 몇입니까? 부채 감당률 0이요? 부채 감당률은 1이죠.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1억에서 1억 빼는 거라고. 0, 0.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이 됐다. 순영업소득가 세전현금 수지가 순영업소득가 부채 서비스 같다.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몇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1이면 세전현금 수지는 몇 된다? 0이 된다. 그럼 자, 이제 부채 감당률까지 끝났습니다. 채무 불이익률. 채무 불이익률은 우리 시험에서 이론적으로 2번, 계산문이 2번이죠. 채무 불이익률은 유효총수 찾는 거예요. 유효총수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 채무 불이익률을 뭐라 합니다?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율이라고 한다. 채무 불이익률이 나오면 뭐요? 유효총소득을 찾는 거다. 유효총수. 채무 불이익률이 나왔습니다. 유효총소득을 찾는 것이다. 9번 단순 해수기간법. 해수기간을 산정한다. 해수기간이 짧은 투자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다. 합계 시한까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합계 시한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비율 분석법으로 투자 판단 시 사용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부동산 A라는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A라는 부동산 자 봐요. 순영가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수익성수는 몇보다 크대요? 수익성수는 1보다 크죠. 그럼 내부수익하고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내부수익이 더 크죠. 그러면 순영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죠. 수익성수법으로 타당성이 있죠. 내부수익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비율 분석법을 해요. 그러니까 비율 분석법을 한단 말은 이 부동산에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해보자. 부채 감당률. 그럼 이 부동산의 이제 부채 감당률을 계산해봤어요. 이 부동산의 부채 감당률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부채 감당률을 계산을 하면 이 부채 감당률이 만약에 1.5가 나왔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5가 나왔다는 소리는 이런 소리야. 부채 서비스액이 1억인데 순영업소득이 1억 5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겠죠. 그렇죠?
순영업소 1억 5천으로 부채 수입이 1억을 갚고 5천만이 남을 거니까. 그럼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 부동산의 채무 불이행률을 계산했어요.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을 계산했습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되고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률이 이게 1.2가 나왔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효총소득이 1억인데 유효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비야. 이게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채무 불이행률. 부채 채무 불이행률 1.2라는 소리는 유효총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1억 2천이라는 소리야. 그럼 얘가 4천이다. 얘는 8천이라는 소리라고. 8천. 그럼 생각해봐요. 유효총수득 1억에서 영업경비 4천 빼고 그럼 순영업소 6천 남고 그걸 가지고 부채 서비스 8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이 부동산 A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률 1.2가 나오면 투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겠지. 투자 안 하겠지. 그 말이야. 그 말. 그거 봐요. 비율 분석법으로 투자 판단 시 내가 이 부동산 A 부동산 순영가법 수익성립법 내부수익법이 난 못하겠다. 왜? 할인율 그 머리 복잡하니까 안 할란다. 근데 내가 비율 분석법을 해봤다. 근데 부채 감당률 1.5가 나왔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을 걸 판단된다. 근데 채무 불이행률을 계산했더니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A라는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비율 분석법은 어떤 것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투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잘 나오지 않는 지문인데 나오면 여기 여러분들이 저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요. 금융론으로 가보죠. 금융론으로. 그래서 투자론이 마무리됐어요. 별것도 없어요. 이 정도 하시면 되니까 계산 문제 빼버리면 별것도 없잖아요. 자, 금융론. 금융론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님금융 나누는 겁니다. 지분금융 신조, 공주, 간투 기억납니까? 뭐죠? 신주게이트,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간접 펀드, 부동산 투자회사,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그럼 부채 금융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이 프로젝트 금융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파이낸싱이 금융이잖아요. 금융. 그럼 매자님 금융은 제가 이렇게 했죠. 매, 신, 전, 우, 후. 끝났죠. 매신전 우에서 매는요. 매자님 금융. 그러니까 지분금융과 매자님 금융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간다? 부채 금융을 간다. 이 금융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부채 금융이 해당된다. 자, 이제 지분금융, 부채금융 끝나고 나면 이제 금융론에서는 이자율 이야기하는 거죠. 이자율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하는 거죠. 그럼 고정이자율의 뜻을 내는 게 아니죠. 고정이자율은 한 번 이자율이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게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은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거.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한다. 최근에 잘 나온 것은 2번이라고 했잖아요.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시장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시장이자 하락해서 대출금리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차입자는 뭐야 된다? 저기상. 고정이자율로 갔습니다.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저기상. 요것만 된다. 계속. 그다음에 변동이자율로 가죠. 변동이자율은 기준금리에다가 뭘 더한 겁니까? 가산금리를 더한 것이다. 이때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면 기준이 되는 금리 기준금리가 변동한다면 그러면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겠다. 이게 변동이자율이죠. 기준금리는 CD금리나 코픽스금리 CD금리, 코픽스금리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가 된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주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조정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자율 변동 주기에 따라서 변동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가시킬 때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전가시킬 수 있다.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해진다? 대출자가 유리한다. 자,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변동이자율은 대출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변동이자는 대출자가 유리하다.